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대 찾아왔습니다. 호로록 어떻게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한때 미국에서는 케빈 베이컨이란 게임이 유행했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요. 영화 배우들이 출연한 그 영화 건너 조사해보면 결국에는 케빈 베이컨이란 배우와 연이 닿는다라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한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안다. 이런 의미랑 같은 건데요. 요새 국민의힘에서는 케빈 베이컨 게임이랑 비슷한 명태균 게임이 유행입니다. 명태균을 통하면 대통령부터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이준석 등등 모든 사람이 서로 통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일지 확실한 것 하나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게임이라는 거겠죠. 자,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뉴스 호로록 시작하도록 하죠. 저와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JYP 박진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뭐 특별히 잘 보내진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가을의 남자다 보니까 늘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아니, 오자마자 고독하다고 하면서 네. 예, 고독을 떡볶이로 달래고 계시다고. 일단 매운 거 먹으면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잠시 잊을 수 있죠. 오늘 또 외모가 이제 변화를 이렇게 줬네요. 그 갑자기 분장시켜 주니까 그렇죠. 이게 또 받다 보면은 적응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가을의 고독을 때로는 남자도 예뻐지고 싶습니다. 추남, 네, 추남의 그 묘미를 잘 즐겨보시기 네.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우리 뭐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 전화 신공까지 보여주다니 너무 감명 깊었다. 계속 전화만 하면 됩니까? 딴 거 안 하고? 그래서 케빈 베이컨 게임이 아니라 박진영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될까요? 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의 법칙이잖아요. 6단계면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된다는 건데 그쵸. 저는 4단계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될 자신이 있습니다. 4단계 안에? 예, 4단계? 또 안 걸리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좋은 관계는 아니지.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인간관계들이 다 깨지겠죠. 왜냐하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TK에 기반한 구친노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정상명 노무현 정부의 검찰총장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내에서야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이른바 이제 친노였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성해 씨 동양대 총장 이분도 과거 친노 인맥 중에 한 분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정상명 검찰총장과 최성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파악된 건 없으시죠? 말할 수 없죠. 알고 있으나 중간에 인간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죠. 심평 변호사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심평 변호사가 옛날 구친노였잖아요. 이분도. 네. 열린우리당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당으로 출마도 하려고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 뭐 다른 분이 이제 방해 나서 출마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언급할 수 있지만 이 다른 인간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이상은 언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다만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이제 저희하고는 달랐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만약에 전화 연결한다면 뭐 혹시 괜찮으신 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는데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서정욱 변호사 재밌겠다. 네, 괜찮겠네요. 이따 저희가 부산 선거 얘기도 좀 해볼 텐데 그분이 바라보는 부산 선거의 판세, 뭐 재보궐선거 판세 이런 거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뭐 그 친구는 판세 특별히 없고요. 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요? 일단 전제를 깔고 아무튼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고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걸로.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를 뭐 슬슬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한 3차례 침투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우리의 국방부는 보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보냈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전략적 모호성 NCND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대내적으로는 우리 국내의 안정을 위해서 뉘앙스라도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국방위를 국회에서 소집한다면은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 기사가 좀 나오고 이것이 불안정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 네. 또 평화에서 이어지는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에서 하는 역할인데 예. 이 정부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예. 그냥 북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한 만큼 우리도 응징해준다라는 그 아주 아메바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와 그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 이거는 배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실이 편향된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이 부재하다. 전략이 부재한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와 외교 통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외교안보실에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연관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요 이야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전방 초소에 있는 소대장이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순간에 적의 괴뢰 도당을 때려 부수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안보실장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네.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교안보실장이 군인이 해도 돼요. 그러나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외교관이 해도 돼요. 그러나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실익을 따질 수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인이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나 외교와 국방을 알아야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외교안보실이 그렇죠. 하는 것이지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작전본부가 국가안보실이 아니에요.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잘라야 됩니다. 바로 잘라야 된다라고.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생각 수준 자체가 이거 아니에요. 북한이 뺨 때리면 우리도 뺨 때린다. 그렇죠. 이걸 이른바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대가 도발하면 우리도 끝까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응징한다. 예, 그렇죠. 이 치킨 게임에 유명한 게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두 대가 막 돌진해 와요. 누가 더 겁쟁이입니까? 겁쟁이가 피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벼랑 끝으로서 나는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라는 나의 심리 상태를 상대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뭐야? 북한은 벼랑 끝 정수 쓰잖아요. 예. 원래 북한은 알아서 죽겠다는 거잖아. 우리도 똑같이 벼랑군 전술을 쓰면 어떻게 돼? 부딪힙니다. 결국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겁장이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치킨은 뭐예요? 머리 나쁘잖아요. 멍청이 게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깨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 그대로 네네. 그게 경제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안보에 대한 걱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썰입니다. 저도 뭐 음모론을 원래 안 폈습니다만은 유튜브 세계에 오니까 음모론 조금씩 해야 되더라고요. 두려운 게 이렇게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북의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때로는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북한을 도발하는 이런 네네네. 어떤 서로 치킨 게임, 네네.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식의 도발을 그렇죠. 펼쳐서 치킨 게임이 겁장이 게임이다지만 네.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멍청이 게임입니다. 예. 서로가 공멸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해놔야지 이 사전 봉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작전이 노출이 됐나 하면서 이제 한번 또 점검하게 되고 네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풍몰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재보궐 선거는 동훈이 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네. 아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것도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결과로는 10%대를 기록했다고 하고 하니 네. 그래도 아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직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러면 선거 결과가 한동훈 대표한테만 책임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요. 한동훈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이제 꾀가 늘었기 때문에 혼자 덮어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를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선거에 지더라도 내 탓이 아니야. 대통령실 탓이야. 특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고 의혹들이 국민적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어.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예, 그게 한두근 대표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선 그런 공격을 받으면 무슨 얘기야? 당 대표는 넌데, 그렇죠. 넌 뭐 한 거야? 도대체 취임 이후에 이렇게 서로 더 싸움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네네네.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한번 네네네. 좀 이제 당장 내일 모레거든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전 투표는 실시가 됐어요. 전남 영광군수 사전 투표율이요 43.06%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 선거 판세 영광 비롯해서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이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범야권이 이 보궐선거 프레임을 애초에 좀 잘못 짰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가장 헤드라인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영광과 금정이 올라간 것이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미스였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 사전 투표율이 낮아 걱정이라며 본투표에 참여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놨네요. 맞습니다. 예, 오전 10시 30분.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일단 수도권이 이 정권 심판 또는 뭐 조기종식 여론의 진앙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 선거를 메이저 이슈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길 만한 선거에다가 정치적 의미 부여를 세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탄핵 이 정도를 걸어주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서부터 모든 정치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후순위로 영광하고 금정구에 밀려버린 측면이 있어요.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조금 아쉽다. 네네네.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 이제 총력을 다해서 네네네.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뭐 지역구 선거도 그렇고 할 텐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때처럼 변함이 없으십니까?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 너무 낮아요. 그럼에도 민주진보 진영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더 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이기는 선거에 정치적 의미를 더 부여하자는 거죠. 그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기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도 뭐 워낙 높고요. 예. 기본적으로 서울의 인구 구조가 민주당 쪽에 유리합니다. 조직력이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예. 국민의힘보다. 그래서 이 중도층을 향한 어떤 이슈, 부동산 이슈라든가 세금 이슈 이런 게 안 나오면은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 싶어도 못 져요. 인구라든가 사회 계층 자체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진보 교육감이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거는 투표율과는 상관이 없다. 네네. 투표율이 높아야지 이긴다라고 했는데 예.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예. 지금은 좀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 교육감은 민주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가 좀 더 우세할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뭐 금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정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금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투표율이 높아야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부산이 대한민국의 특광역시 중에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 중에서 금정구가 아마 부산에서 한 서너 번째 될 겁니다. 동구, 서구, 뭐 중구 이런 데가 고령화율이 높고요. 금정구도 아파트 단지보다는 이 뭐라 그러면 구옥 전통적 주택가가 제법 많이 있고요. 인구의 연령대도 높아요. 그렇고 민주당이 이긴 적이 2018년도에 지방선거 때 그때 한 번 정미영 구청장이 한 번 당선된 적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국힘 쉽지 않은 쪽에서. 곳입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로 이기고 있어야지만이 이 샤이 보수들의 표를 감안할 때 실제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재성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연결을 해서 부산 금정구 민심은 어떠한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 곡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광은 좀 핫하잖아요. 네, 제가 영광 곡성을 갔다 왔거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많이 떴죠. 일단 지역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예. 하다못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식당에 손님이라도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국혁신당이 초반에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아요. 과잉 의미 부여하면서 선거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다라는 예. 것이 대해서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 조금 불쾌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느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 토호 노릇을 한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은 팽배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그걸 심판해야 될 시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두고 다 이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영광에서의 진보당의 약진은 네, 네. 양당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정말 눈여겨보고 뼈저리게 반무형 교사로 네.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생활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석하 후보 예. 예. 영광에서나 곡성에서나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지만 이 선거가 갖는 의미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의식도 분명히 자리는 잡고 있다. 하지만 네네. 조국혁신당의 약간 오버페이스 네네. 그리고 본진을 뚫어야 되는데 그 본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뚫고 가겠다라는 게 네. 화살이 이제 약간 잘못된 네. 거 아니냐. 얼음도 얼지 않는 따뜻한 남쪽 나라의 네. 쇄빙선이 왜 출몰하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 조국당의 그런 스탠스는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결국 가기 위한 어떤 욕망의 발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예. 조국혁신당이 12명이 전부 다 비례대표 그렇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물론 뭐 그중에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욕망이 넘쳐서 국회의원 된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깜도 안 되는데 국회의원 된 분도 제법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욕망을 가지고 다음에 나 국회의원 한번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는 또 지역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과 경쟁해서 이길 수 만한 곳이 어딜까? 호남 한번 두드려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정치 공학적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 대놓고 이야기하자면 신장식 의원처럼 예. 난 민주당과 달라. 나는 풀뿌리 진보를 하고 싶은 정치인이야. 그런 측면에서 이 정당의 조직화 역량을 높이는 데는 민주당 쪽을 침투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저는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신장식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뭐 민주당하고 뭐 다른 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차라리 진보당이라면은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를 하고 이념과 철학과 그다음에 이 뭐라고 합니까 활동 패턴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은 제 판단은 예. 그냥 단일 주제 정당이고 한시적인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단일 목적 정당이에요. 예. 그것이 중요하지 정당 조직체를 가져와서 오랫동안 풀뿌리를 하겠다? 이거 안 맞는 정당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색깔로 치면은 그냥 하나의 색깔밖에 없는. 그렇죠. 민주당이 7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색깔 하나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나쁜 의미는 아니고 네. 거기에 충실하고 나중에는 민주당과의 뭐 대선에서의 단일화라든가 공동 집권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짜는 그게 그렇고 뭐 대통령은 뭐 그쪽 당에서 재수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정당 운영을 해야지. 당 조직을 새롭게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우리는 전국적으로 짜겠다. 이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과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차별화되는 게 없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싸움을 해봤자 어차피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고. 네네네. 내용만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누구 전화를 서정욱 변호사 해볼까요? 받을까? 다 친하다고 해놓고 전화는 결국 안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본인은 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분은 또 이 선거판을 어떻게 본인의 기준으로 보고 계신?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금정구 선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좀 금정구 선거 예상. 예, 한번 답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오마이뉴스 하면서 지금 제가 전화 드렸는데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봤을 때 금정구 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아요? 희망은 국민의힘 이기길 바라는데 네. 또 꿈을 열어봐야 될
사장님만이 알 것 같아요. 와,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위기 의식으로 갖고 있어요? 예예. 그 단일화 이후에 네네. 오늘 조국 대표도 그 지원 유세 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 상당히 야당이 결집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여당은 지금 분열이 돼 있잖아요. 친윤하고 친한이.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분들이 그 한동훈 대표 비판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투표율이 의외로 좀 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원탑으로서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좀 이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일부에서는 뭐 오히려 졌으면 하고 한동훈 대표 타격 주려고. 아,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아니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좀 기대하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아유. 그리고 저기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하고 요즘 왜 그리 멀어졌어요? 아니 친구로 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다만 이제 그 제가 그 홍매화 네네네. 그 비판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거지. 홍매화 비판은 해도 되지, 당연히. 나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친구 사이로는 저는 뭐 아무 섭섭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화드렸는데도 이렇게 또 우리의 또 이 교우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하게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재밌다고 짱 재밌다 뭐 이게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의외네요. 이게 방송 패널을 하니까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친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분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서울대 법대를 네.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도 대구 출신들하고만 교류하고 고시 공부하고 뭐 고시 패스하고 이 그러니까 통섭이라고 합니까? 뒤섞여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니까 예. 이 한국 정치가 이제 지역주의에 매몰돼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분은 푹 빠져버린 거예요. 한 번씩 자꾸 그런 이야기해요. 다양한 지역 사람들 좀 만나봐라. 저도 고향은 대구잖아요. 이 예. 친구도 고향은 대구인데 저는 또 민주당 예. 성향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벽을 쳐놓고 상대를 증오하고 만나지 않는 것과 네. 그 다음에 벽을 허물고 싸우더라도 만나는 것의 차이, 이런 게 그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선거 판세를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예측을 네네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대표 너 한번 뭐 좀 먹어봐 이렇게 약간 이번 기회에 힘 좀 빼보려고 지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찐윤이거든. 어. 네,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해볼만하다. 적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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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네. 금정은 네, 네.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요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친한과 친윤의 갈라치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될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제 이틀 남았는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하되 뭐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남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박정희를 끄집어내면은 불리해져요. 박정희를 우리가 평소에 학술적이나 역사적 예. 비판을 하더라도 선거 때는 끄집어내지 않는 게 좋아요. 예. 한 2~3% 정도의 핵심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아예 그 부분은 꺼내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네네네. 예.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국힘 네.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네.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나는 윤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가겠다라는 독자적인 어떤 선긋기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 선긋기인데 근데 비겁한 선긋기지. 아 본인이 있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예전에요? 뭐 그 부분은 예. 뭐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예. 흔히 하는 비판이고요. 실제로 인적 쇄신 대상은 김건희 씨지. 김건희 씨는 쇄신 못하면서 무슨 뭐 주위 사람들을 쇄신해요. 핵심은 김건희다. 당연하죠. 십상시가 왕이 없는데 십상시가 존재합니까? 내시는 왕이 있어야 존재하는 게 내시예요. 예. 그 왕이 누굽니까? 김건희 대왕 마마 아니십니까? 김건희 대왕 마마를 인적 쇄신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지. 무슨 뭐 십상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있어. 만약에 선긋기를 하려면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우리 한겨레 신문의 그 네. 대기자 성한용 선배, 대기한다는 대기 아닙니다. 큰 대자, 네. 큰 기자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해결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은 근신설, 유배설, 수사설 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재미를 붙여서 어떤 분들은 이혼설, 망명설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하려면 김건희 수사설을 내야죠. 법 앞에 공정하게 수사받아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거고 스스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못 꺼내놓고 뭐 무슨 십상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그 녹취 파일 김대남 씨 네네. 그 내용에 따르면 무릎 꿇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진짜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표현에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독자 노선을 탄 것 같긴 한데 더 센 발언들,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반응을 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도 거기에 그 메시지에 중점을 둬서 모일 것이다. 지금 10월 18일 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할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로 사건 종결할 건지 거의 불기소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기는 그렇죠. 해요. 불기소 쪽으로 간다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와 갈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특검 쪽으로 무게를 싣고 특검해야 한다. 특검 쪽으로 무게 실지는 않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늘 윤석열 밑에 20년 있다가 한 방에 갑자기 머리 쳐들고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요. 주위에서 이제 안개 피우고 바람 피우는 거죠. 친한 의원들 통해 가지고 사과하라, 수사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낼 것이다. 본인은 계속해서 이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과 타협점 모색 이런 것들을 저는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그 뭐 전략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간이 작아요. 간이 콩알만하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한꺼번에 쉽게 덤벼들지 못해요. 진짜 그 말씀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 국힘 신지호 그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라디오에 오늘 출연을 해서 김여사 라인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다음 주 초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해달라. 근신론이네. 네,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처분과 관련한 얘기.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군불대기식으로 이렇게 좀 몰아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독대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할까요? 한동훈 대표 부담일 거라고 봐요. 계속 본인은 독대 얘기를. 독대는 10월 2일까지 밥 안 줄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일단 한번. 그렇죠. 봤으니까. 아니요. 10월 2일 날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만 만나고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났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밥을 안 주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도 독대하고 싶다 했는데 그 뒤에 명태균 김건희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오히려 겁니다. 이제 상황이 그 전에는 제가 짐작컨대 김건희 여사 건 눈 감아 줄 테니까 우리가 당에서 특검 도는 거 막아 줄 테니까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사회적 이슈를 내가 주도해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는 이런 딜을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방어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부담스럽죠. 그럼 이런 의제가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독대를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오픈된 상황에서 독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처럼 입장 정리해 가서 통보해버리는 식. 왜? 어차피 윤석열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한동훈 편이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이분이 국힘에서 나오셨나 갑자기 그 생각. 서정욱하고 통화했던데. 제대로 오신 거죠? 지금? 맞습니다. 서울말 쓰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국힘 의원은 요새 이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선긋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가득한가 봅니다. 한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그때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이제 예전에 법무부에 있을 때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라면서 그때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도 하고요. 이분도 머리가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 권성동 의원이나 한동훈 장관 대표나 둘 다 치킨 게임인 게 결국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야. 서로 너가 잘못이야, 너가 잘못이다. 죄가 있는데 네가 왜 그때 기소 안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죄가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네요. 네.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이런 표현도 덧붙여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기세를, 그러니까 한동훈계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 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 김영삼,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 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 실패의 길로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인께서 자기 자신은 뒤돌아보지 못하는 거냐. 참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그림자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림자만 그늘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최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명태균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요새 핫하잖아요. 명태균. 근데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를 본인이 주도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즉각 당사자들은 반박을 했고요. 여권에서는 명시를 빨리 수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는 있다.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본인이 주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제안했던 전략적 방향 요거는 선거에서의 좀 탑 클래스 전략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군소정당이라든가 무소속 후보와 거대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 이 작전을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대 정당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지도를 높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 끌기용으로 이분이 지금 초반에는 안철수가 받을 수 없는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다가 중간에 또 퍼센트를 줄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안철수 의견을 받아들였단 말이면 그 시간을 벌면서 오세훈을 미는 국민의힘 정당의 조직 정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똑같이 된 케이스가 언젠가 하면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문에 단일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단일화를 했다면 정몽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단일화 이야기 나오고 협상을 하는 한 보름간의 기간에 노무현 후보가 따라잡아서 뒤집어 버려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정몽준 후보는 국민승리 21이라는 군소정당이었고 당이 아니죠 제대로. 노무현은 어쨌든 전통의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결집하면서 노무현 쪽이 이긴 거거든요. 이거 이제 선거 전략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요. 이런 거 아는 거는 우리 선거 전략하는 사람 중에 당에 있는 전략가들은 알고 당 밖에 있는 평론가들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대부분. 그 부분 좀 더 여쭤봐야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 그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가면 본인이 다 올렸어요. 어제 한 3시간 전 이렇게 뜨긴 하는데 올린 글인데 본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미션을 줬나 봅니다. 이 명태균 씨에게 국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된다. 안철수 대표를 꼭 이겨달라. 이 두 가지 미션을 주어서 본인이 그래서 김 위원장에게 3가지를 부탁한다라면서 첫 번째 오 시장과 안 대표를 3월 7일 일요일까지 접촉 못하게 해라. 두 번째 성일종 의원을 협상팀에 넣어라. 맷집이 좋은 모양이다. 사업가 출신이고 안정감과 냉철함을 갖췄다. 본인은 친분은 없지만 안정감과 냉철함은 아니고 엉겨붙고 있지 않습니까? 능글능글하고 그다음에 남 이야기 안 들어주고 뭉개고 이게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은 표현 써줬네요. 그리고 세 번째 협상 조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 이거를 제시를 해라라면서 이제 쭉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본인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고 평론가들은 아예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021년 요 단일화 국면에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평론했던 게 어디 영상 찾으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해주세요. 다시 뭐 그때 복귀 차원에서 지금 내용이 상황. 뭔가 하면 이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나 오세훈한테 안 뒤졌어요. 네. 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딱 끝나면서 10% 뒤져버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의 전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안철수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일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시면 끊어주십시오. 여론조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 단일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단일화 된다면 누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일화 된 이후에 오세훈으로 단일화 됐을 때 오세훈과 박영선을 붙이면 누구를 더 지지하겠습니까? 자 질문에 답이 나오죠. 처음에 단일화에 찬성해야지만이 이 질문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찬성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국힘 지지자들이 모집 단일화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오세훈 지지하세요, 박영선 지지하세요. 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오세훈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단일화와 오세훈과 박영선 지지도를 묻는 질문지가 같이 있는 설문지가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면 단일화 효과로서 오세훈이 박영선을 10% 앞섰다라고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여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전략이 그때 저는 작동했다라고 제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술들을 누군가가 부렸을 것이고 그런 것에 명태균 씨가 뭐 의견을 냈을 수는 있다.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럼 아까 얘기해주신 성일종이라든지 그런 전략들은 유효한 전략입니까? 선거판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도 그 당시에 박영선 후보와 김진아 후보의 단일화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예. 그걸 오히려 단일화 국면의 이벤트로 못 써먹었던 전략적 미숙이 있었죠. 오히려 그걸 좀 키워서 판을 키웠어야 되는데 키웠어야죠. 바람을 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그걸 이용하지 못한 측면이 좀 아쉽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김진애 후보를 좀 키워주면서 그런 재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구나. 이게 왜 지방선거 브로커로 볼 수 있잖아요, 명태균 씨를. 네네. 그러면 이 선거 브로커가 도대체 선거판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합법의 영역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모집단이 이 우리 일반적인 인구 비율, 성별 비율, 나이 비율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공표했다.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선거 방해와 여론 조작 혐의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까지는 제가 단정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명태균 씨가 만들어진 거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봤어요. 설문지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엉터리는 아니었어요. 엉터리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명태균 씨가 하도 언론사 뭐 접촉을 많이 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고 있는데 지금 선거 전략은 좀 전문가의 냄새도 나고, 전문가의 냄새가 나요. 좀 실무의 느낌도 좀 가미가 돼서 실제로 쓰일 법한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즉 보정을 하는데 인구 보정뿐만이 아니라 당원 지역별 보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름 좀 보정하는 것도 제법 좀 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3천 몇백 개입니까? 정치 성향 조사를 해서 따로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빼낸 것을 가지고 따로 여론조사를 돌렸다거나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모집단을 훼손시킨 게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숱한 발언들 중에 이거는 내가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좀 허언에 가까운 발언들, 개인적인 추측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명태균 씨의 발언 중에? 글쎄요. 워낙 뭐 많았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뭐 이제 오늘 오전에 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통화를 했고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실을 가자고 제안을 했다더라. 뭐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 고만한 있다. 컨텐츠 직원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이 사람 선거 전략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 그 목덜미 잡는 황 씨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수준 높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뭐 명태균 씨가 한 발언 중에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은 저는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가 다 근거는 있다고 봐요. 다만 조금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서울시장 선거 때
자기가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주도는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조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도를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했다. 뭐 그 정도 저는 짐작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 0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이 않다고. 하는 네, 얘기에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제일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이렇게 들쑤시면 네. 뭐라도 반응이 나오고 좀, 그렇죠.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할 법한데 쉽게 말하면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선거법 수사가 종결됐어요. 그렇죠. 무혐의 처분을. 네, 명태균 씨의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압박이 먹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전반적인 걸 다 한다고 봐요. 네.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개입의 과정과 통로가 김건희 여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결정권을 행사했다면 그건 국정농단이거든요. 예. 네. 아니 그러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든 해서 이런 걸 네네. 좀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본인이 이제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예. 데리고 오질 못한 모양인데 예. 어떤 이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명태균 씨를 국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라든 경찰이라든 공수처가 저 명태균 씨 제대로 수사 안 할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권의 이 핵심적인 의혹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하겠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안 할 거라고 네, 보십니까? 그래서 국회로 가야 네, 한다. 모시고 오든 데리고 오든 잡아오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태균 씨가 입을 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을 열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리스크,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 뻗어 나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평론가로서 그리고 여태까지의 짬밥과 경험으로서?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여론조사를 돈 안 받고 해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원 명부 유출이 있었잖아요. 당원 명부를 주고 여론조사를 시켰다. 그럼 시킨 거예요. 시켰으면 돈을 받아야 돼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걸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는데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그게 대가성이 됐다. 그러면 뇌물죄가 됩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 이러면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좀 더 간다면은 명태균 씨의 정책적 의견이라든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식 과정과 시스템에 태워가지고 이걸 뭐 반영하거나 또는 바뀌었다. 개입한 증거가 확보됐다. 그럼 이게 또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법적으로도 명백하지만 국민들도 그게 만약에 명명백백히 드러난다면 심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네. 거기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이익을 얻었다. 또는 뭐 명태균 씨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어떤 이 주술적인 게 포함됐다. 이러면 이제 국민 정서상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실 탄핵에는 뭐 법률적인 탄핵도 있겠지만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률적 탄핵은요. 제일 최후에 오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탄핵 끝나 그 다음에 저기 관에다가 못 박는 게 해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적 탄핵, 정치적 탄핵, 법률적 탄핵. 정치적 탄핵은 갈로 쳐서 국민 여론에 의한 탄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결될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 탄핵으로 모아져서 들끓는 것인데 들끓어서 국회까지 오는 거. 요까지면은 탄핵이 끝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한 것을 법규에서 가는 사람들이 왜 헌재에서 뒤집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법 기술자들일 뿐인데 그들이 그렇죠. 법조 과잉입니다. 선관위도 전부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선관위도 헌법기관에서 빨리 그 뭐라고 합니까 합의제 행정기관도 아니고 합의제 임시기관 선거 있을 때만 작동하는 기관으로 격화시켜야 돼요.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같이 지켜보면서 여론이 어떻게 성숙해 나가고 더 분노에 차 오르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어요. 뭐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같이 봐야 됩니까, 꼭? 왜 같이 보기 싫으십니까? 아니, 고독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딴 데서 보고 와서 같이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제가 고독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고독을 같이 나눠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불만이신가요? 아니 뭐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불만 있진 않은데. 이런 아재 개그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곤란합니다. 고독은 다크 초콜릿과 함께. 아무튼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